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데브옵스 신입 면접 실전 답변 가이드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에서 나올 법한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현실적인 답변, 예시들 이런 걸 담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실용적인 자료죠. 이번 이야기의 목표는요.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답변들을 좀 깊이 파고들면서 핵심적인 통찰 그리고 실질적인 접근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특히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데브옵스 분야가 궁금하신 바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단순히 교과서적인 정답 이런 걸 찾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신입으로서 어떻게 자신의 경험이나 잠재력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역시 코드 품질 관리 도구 소나큐브 사용 경험이네요. 요즘 정말 많은 팀에서 쓰죠, 이거. 그렇죠.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곳도 많고요. 이 가이드 답변 예시에서는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그 전에 소나큐브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어주시겠어요? 이게 그 코드 버그나 보안 약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코드 스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찾아주는 정적 분석 도구 그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정적 분석으로 코드 품질을 관리하는 도구죠. 이 답변 예시에서 사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요. 경험의 규모가 좀 작더라도 예를 들어 대학교 프로젝트나 개인 프로젝트 수준이라도 괜찮아요. 실제로 해봤다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네.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행동을 언급하는 거죠. 예를 들면 소나큐브 커뮤니티 에디션을 도커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기술. 그걸 이용해서 제 로컬 PC에 직접 설치해서 써봤습니다. 라거나 네네. 아니면 메이븐 같은 자바 빌드 도구 쓸 때 소나라는 이걸 실행해서 코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사용했던 구체적인 도구나 명령어까지 언급하면 답변이 훨씬 생생해지죠. 답변 예시에 나온 그 얘기요. 처음에 분석 돌렸더니 코드 스멜이 막 200개 이상 나와서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네, 공감 가죠. 그런 솔직한 경험담이 오히려 더 신있고 그 발견된 문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듣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가이드에서 나온 예시들을 보면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중복되는 코드 블록이 많아서 이걸 별도의 메서드로 뽑아냈다. DRY 원칙 적용한 거죠. Don't repeat yourself. 네. 그리고 또 한 메소드가 너무 복잡해서 기능 단위로 좀 쪼갰다. 이것도 있고 네, 리팩토링이죠. 안 쓰는 임포트 구문이나 변수 같은 거 이런 자잘한 것도 정리했다. 그리고 심지어 보안 관련 경험도 나오는데 소스 코드에 그냥 박혀있던 비밀번호를 환경 변수 쓰도록 바꿨다. 이런 사례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균형 감각이에요. 답변 예시를 잘 보면 예를 들어 운영 환경에서 소나큐브를 직접 설정해봤다거나 아니면 그 코드 품질 기준인 퀄리티 게이트 이걸 직접 구성해본 경험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현재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네, 그렇죠. 다 잘할 순 없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동시에 이걸 어떻게 그 CI/CD 파이프라인이랑 통합하는지 아니면 팀의 코딩 표준에 맞춰서 커스텀 규칙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식으로 더 배우고 싶은 영역이 뭔지를 명확하게 딱 제시를 하죠. 이런 솔직함이랑 그 성장 의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 이게 신입 지원자한테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약간 걱정되는 건 너무 솔직하게 이건 못 해봤습니다. 저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인정만 하면 혹시 좀 자신감 없어 보이거나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거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물론 무조건 모른다고만 하는 건 당연히 안 좋죠. 핵심은 모른다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배울 의지가 있습니다. 이걸 같이 어필해야죠. 모르지만 배우겠다는 의지. 네, 그리고 그 부족한 경험을 좀 상쇄할 만한 다른 관련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개인 프로젝트에서 아주 작더라도 성공했던 사례.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인정하는 어떤 겸손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여하고 싶다는 그 적극성,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진짜 생각만 해도 약간 식은땀이 나는데요. 빌드는 분명 성공했는데 딱 배포하고 나니까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안 도는 경우요? 그 유명한 제 로컬에선 됐는데요 하는 순간이죠. 네, 정말 익숙한 그 상황. 이 가이드에서는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해결 과정을 좀 제안하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고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걸 강조합니다. 약간 탐정처럼 원인을 좁혀나가는 거죠.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단계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 단계는 환경 차이 확인입니다. 이게 진짜 흔한 원인인데 개발 환경이랑 운영 환경 사이에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죠. 버전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자바나 노드.js 같은 런타임 버전이 다른가? 아니면 환경 변수 설정이 빠졌거나 틀렸나? 쓰는 라이브러리 버전이 혹시 호환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비교해야 하고요. 네. 두 번째 단계는 로그 분석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 왜 시작이 안 됐는지 아니면 왜 오작동하는지 그 결정적인 단서가 로그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죠. 로그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로그를 봐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어 예시까지 들어주는데 예를 들면 docker logs container name -f 이걸로 실시간 로그를 본다던가 쿠버네티스 환경이면 kubernetes logs deployment appdame tailback 이걸로 파드 로그로 확인한다던가 아니면 시스템 서비스 로그로 볼 때는 journalctl-u 서비스 네임 이런 식으로요. 어디를 봐야 할지 딱 알려주죠. 이 가이드에 나온 그 개인 프로젝트 경험 사례도 되게 구체적이어서 이해가 확 되네요. 리액트로 웹앱 만들어서 도커 컨테이너로 배포했는데 로컬에선 API 호출이 잘 되다가 컨테이너 안에서만 실패했다는 그 경험이요. 네, 그거 있었죠. 원인을 막 파고들었더니 API 서버 주소를 환경 변수로 안 빼고 그냥 코드에 로컬호스트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이었다는 이런 솔직한 실패담이랑 해결 과정, 이게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그리고 답변 예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추가적으로 뭘 더 체크해봐야 하는지 약간 체크리스트 같은 걸 제시하거든요. 오, 체크리스트요? 예를 들면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정보는 정확한가? 애플리케이션이 쓰는 포트는 제대로 열려있나? 포트 바인딩 확인? 필요한 설정 파일이나 데이터 볼륨은 잘 연결, 마운트 됐나? 서버끼리 네트워크 통신은 잘 되나?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인 것들 점검. 네, 근데 더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장애 상황이 진짜 발생했을 때 팀에서는 어떤 모니터링 도구나 통합 로깅 시스템 같은 걸 쓰시나요? 혹시 공식적인 장애 대응 절차 프로세스 같은 게 있나요? 이렇게 먼저 질문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네요. 네, 이건 그냥 기술적인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팀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주도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네, 상당히 능동적인 접근이네요. 자, 다음은 배포도구 이야기입니다. 특히 스피니커라는 도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지원자가 이걸 직접 써본 경험이 없는 경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예시인데요. 모르는 기술에 대한 질문 나오면 일단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럼요. 면접에서 제일 난감한 순간 중 하나죠. 이럴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역시 솔직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답전 예시를 보면요. 일단 스피네커를 직접 운용 환경에서 사용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하고 명확하게 인정을 해요. 네, 일단 인정하고 근데 모른다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되죠. 그 대신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 이론적인 지식이라도 최대한 보여주는 거예요. 아는 만큼이라도 네. 예를 들면 스피네커 그거 넷플릭스에서 처음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했고 여러 클라우드 환경에서 CD, 즉 지속적 배포를 지원하는 되게 강력한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지식을 살짝 언급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그 블루그린 배포나 카나리 배포 같은 좀 복잡한 배포 전략들 있잖아요. 그런 걸 그래픽 인터페이스 GUI로 비교적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기능이나 장점을 좀 덧붙이는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요. 모르는 도구라고 그냥 아는 척하거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써봤던 도구 예를 들어 뭐 젠킨스나 깃허브 액션즈 이런 거랑 비교를 하면서 스피네커의 특징을 설명한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 비교하는 부분. 네. 제가 경험했던 젠킨스나 깃허브 액션스는 보통 CI/CD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빌드부터 배포까지 전체를 다 다루는 경향이 좀 있는데 스피너커는 특히 CD, 즉 배포 단계에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도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거요. 이게 그냥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CI/CD 생태계 안에서 이 도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 비교 방식 왜 면접관한테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아, 그거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설명하면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이 지원자가 단순히 개별 도구의 기능만 막 외운 게 아니라 각 도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나왔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술의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자기가 잘하는 도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설명함으로써 모르는 도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배워야 하는 데브옵스 엔지니어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마무리는 배우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요즘 뭐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거 많이 쓰면서 고급 배포 전력을 지원하는 CD 도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스피너커나 아니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기탑스 기반의 아고 CD 같은 도구들도 제가 적극적으로 학습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모르는 걸 인정하는 솔직함, 그리고 배우려는 열정, 이걸 같이 보여주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 보이지 않으세요? 솔직함, 구체적인 액션, 그리고 학습 의지. 네, 확실히 그런 공통적인 흐름이 보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CI/CD 파이프라인 속도 개선 문제입니다. 빌드, 테스트, 배포,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개발 생산성이 뚝 떨어지니까요. 맞아요. 개발자들이 정말 싫어하죠. 이 가이드에서는 속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이것도 뭐 마법 같은 해결책 하나, 이런 거보다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기술들을 좀 조합해서 쓰는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캐싱 전략입니다. 자주 쓰는데 잘 안 바뀌는 결과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받아놓으면 저장해 뒀다가 다음 빌드 때 다시 써서 시간을 확 줄이는 거죠. 아, 다운로드 시간 같은 거 줄이는 거군요. 네. 가이드에서는 GitHub 액션스의 캐싱 설정 예시, 그 actions caches at v3 쓰는 거, 그걸 보여주면서 실제로 개인 프로젝트에서 마벤 빌드 돌릴 때 의존성 라이브러리를 캐싱했더니 빌드 시간이 막 5분 걸리던 게 2분으로 줄었다.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언급해요. 이런 실제 수치를 제시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죠. 오, 효과가 확실하네요. 두 번째는 병렬 실행입니다. 서로 영향을 안 주는 작업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테스트 그룹이 독립적이라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서비스 모듈을 빌드한다거나 이런 걸 동시에 진행해서 전체 파이프웨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물론 순서가 중요한 작업은 당연히 순서대로 해야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선택적 빌드 또는 테스트입니다. 매번 전체 코드를 다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변경된 부분이랑 관련된 모듈만 딱 골라서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가이드에서는 git diff 같은 명령어를 써서 특정 폴더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만 관련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그런 간단한 예시도 보여주고요. 졸로 프로젝트에서 더커 이미지 빌드 시간을 단축했던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냥 더커 최적화했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기술을 썼는지 딱딱 나열하더라고요. 아,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멀티 스테이지 빌드 써서 최종 이미지 크기를 줄였다. 빌드 과정에만 필요했던 도구나 중간 파일들을 최종 이미지에서는 빼는 거죠. 네,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빌드 컨텍스트에 불필요한 파일 안 들어가게 더커 이그노어 파일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기본이지만 중요하고요. 또 기본 OS 기능 많이 필요 없으면 뭐 우분투 같은 큰 이미지 대신에 알파인 리눅스 기반의 작고 가벼운 베이스 이미지를 써서 이미지 크기랑 다운로드 시간을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술 언급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유난히 오래 걸리는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서 리팩토링 한다거나 빌드 결과물 그 아티팩트 크기를 좀 최적화한다거나
그리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빌드 서버 사양 자체를 높이는 인프라 증설. 이런 추가적인 고려 사항들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답변 마지막에는 약간 또 질문을 던지죠. 현재 회사에서는 CI/CD 파이프라인의 어떤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는 병목 지점인가요? 그리고 여러 개선 방법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용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회사 상황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략을 보여줍니다. 네, 마무리까지 깔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건 답변하기가 꽤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요. 테스트 커버리지가 무려 90%나 되는데 배포하고 나서 서비스에 장애가 났다는 상황이에요. 90%인데 장애라. 네. 커버리지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왜 문제가 생긴 건지 그 이유,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질문이네요. 이 모순적인 상황, 가이드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이 질문은 딱 보면 이 지원자가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지표가 가진 그 본질적인 한계를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봐야죠. 가이드의 답변은 일단 높은 커버리지 숫자가 코드 품질이나 안정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네, 숫자가 다는 아니다. 그렇죠. 첫째, 커버리지 자체의 맹종을 지적합니다. 커버리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코드가 테스트 중에 실행되었는가, 아닌가 이것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user.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다고 쳐요. 이걸 그냥 호출만 하는 테스트 코드가 있어요. 이 테스트는 getName 메서드의 커버리지를 100%로 만들 수는 있겠죠. 네, 실행은 됐으니까. 하지만 정작 그 메서드가 진짜 올바른 사용자 이름을 반환하는지, 혹시 너를 반환하지는 않는지 이런 실제 결과를 검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이드에서는 이런 호출만 하고 검증은 없는 테스트의 예를 들면서 커버리지 수치는 높은데 실제로는 버그 잡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다. 즉, 양이 항상 질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커버리지는 높지만 속빈 강정 같은 테스트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죠. 둘째, 높은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애가 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시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통합 테스트의 부족입니다. 개별 부품, 즉 모듈은 각각의 단위 테스트를 다 통과했어요. 근데 이걸 조립했을 때, 예를 들면 서비스끼리 호출하거나 DB랑 연동할 때 예상 못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연결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처리가 잘못됐다거나 외부 API 호출할 때 네트워크 지연이나 오류 같은 예외 상황 처리가 좀 미흡했다거나 이런 건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만 높자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테스트 환경과 운영 환경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코드에서는 가볍고 설정 쉬운 H2 같은 인메모리 DB를 썼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나 제약 조건 검사가 훨씬 빡센 포스트그레스나 오라클 같은 걸 쓰는 경우요. 이러면 테스트에서는 발견 안 됐던 데이터 관련 오류가 운영에서 빵 터질 수 있죠. 여기서도 개인 경험 사례가 나오네요. 스프링부트 프로젝트에서 JUnit으로 단위 테스트 커버리지는 90% 넘겼는데 실제 웹서버, 톰캣 띄워서 API 호출하니까 제이슨 데이터를 객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는 경험이요. 네, 그 직렬화 역직렬화 문제였죠. 원인을 찾아보니 데이터 전송 객체 DTO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없었는데 단위 테스트나 아니면 컨트롤러 로직만 딱 떼서 테스트하는 mock MVC 기반 테스트에서는 이 문제가 안 드러났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실패 경험을 같이 얘기해 주니까 커버리지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훨씬 설득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커버리지라는 그 숫자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그보다는 실질적인 품질을 보여주는 다른 측면들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질적인 품질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실제 사용자가 서비스를 쓰는 방식, 그러니까 주요 비즈니스 로직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 이게 중요하고요. 네. 또 입력값의 경계 조건이 있잖아요. 0, 음수, 최대값, 빈문차열, 널 이런 거. 이런 걸 다루는 엣지 케이스 테스트도 필수적이죠. 네. 예외적인 상황들. 그리고 정상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예상 못한 오류, 잘못된 입력이라든지 네트워크 끊김 같은 거.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처하는지 보는 예외 처리 테스트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기능이 정확하게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성능, 예를 들어 응답 시간 같은 거, 이걸 내는지 예상되는 사용자 부하, 동시 접속자 수 같은 거,
이걸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성능 테스트나 부하 테스트도 당연히 빼놓을 수 없죠. 그렇다면 개선 방향으로는 단순히 커버리지 목표 수치만 높이자 이게 아니라 작성된 테스트 코드의 실효성을 동료들이랑 같이 검토하는 코드 리뷰 프로세스를 도입하자거나 네, 좋은 방법이죠. 단위 테스트뿐만 아니라 통합 테스트나 실제 사용자 환경이랑 비슷하게 전체 시스템을 검증하는 E2E 테스트 비중을 좀 늘리자거나 그렇죠. 더 넓은 범위로 봐야죠. 그리고 실제 운영에 배포하기 전에 스테이징 같은 유사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하는 단계를 좀 강화하자.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해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 예시 역시 마무리에서는 제가 대규모 시스템 운영하다가 발생한 복잡한 장애를 직접 분석하고 해결해 본 경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인정을 해요. 네, 또 솔직함이 나오네요. 하지만 테스트 커버리지라는 지표가 가진 한계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제가 개인 프로젝트 경험 같은 걸 통해서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장애 알림 체계를 갖추고 계신지 그런 걸 배우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고 관심과 학습 의지를 보이는 걸로 답변을 아주 현명하게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면접 질문이랑 답변 예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질까요? 이 가이드가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에서 효과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가이드의 여러 답변 예시들을 쭉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씩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네. 첫째는 솔직함과 겸손입니다. 모르는 거나 경험 부족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거죠. 네. 둘째는 구체적인 경험 기반의 설명입니다. 내 지식이나 기술을 얘기할 때 그게 비록 작은 개인 프로젝트나 수학 과제 경험일지라도 괜찮아요. 구체적인 상황, 내가 썼던 도구나 명령어, 겪었던 문제랑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결과, 수치 같은 거 포함해서요. 이걸 들어서 설명하면 답변의 생동감이랑 신뢰성이 확 부여됩니다. 네, 그냥 잘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봤다. 그렇죠. 셋째는 능동적인 학습 의지와 호기심입니다. 현재 아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려는 열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그 회사가 사용하는 특정 기술 스택이나 지금 당면한 과제,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이고 관련 질문을 던지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보면 아까 소나큐브 경험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하면서도 로컬 설치 경험을 구체적으로 들고 스피너크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지식 언급하면서 배우고 싶다고 하고 이 모든 게 다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진 기술 스태크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 팀에 합류했을 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얼마나 빨리 배우고 성장하면서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잠재력이죠. 네, 오늘은 데브옵스 신입 면접 실전 답변 가이드에서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흔한 데브옵스 면접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데브옵스 분야를 공부하고 계신 바로 당신에게 실질적인 전략과 통찰을 얻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눴던 그 테스트 커버리지 논의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E2E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기능의 정확성을 검증하잖아요. 이걸 넘어서서 최근에는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장애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버티고 복구되는지, 즉 회복 탄력성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통제된 환경에서 일부러 장애를 주입해보는 실천법이 있거든요. 카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죠. 카오스 엔지니어링. 들어봤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많이 한다고. 네, 맞아요. 이 카오스 엔지니어링의 원칙이나 기법들이 물론 신입 수준에서 이걸 직접 도입하고 실행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던 테스트 전략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서 더 견고하고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탐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아주 흥미로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